뭐 하는 거야? 무슨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발뉴스의 안방마님 쌔깨녀 곽현아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입니다. 혀에 살쪘죠? 그러니까 잘 살쪘네. 스튜디오 문지기 현인 기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말만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저절로 빨개지는 뭐지? 형 이름 지금 몇 줄을 했는데 발뉴스의 한 줄밖에 안 돼. 지성, 피부는 건성, 서유성입니다. 그나마 틀리게 했어. 지성 담당인데 그냥 지성이라고. 지성 담당. 지성 담당. 지성 담당.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난주 방송을 쉬었나? 우리가 팟캐스트 데이 행사 그렇죠.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말랐네. 그러니까 회장님. 회장님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직을 썼습니다. 존재하는. 서로 각자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데 그걸 따로 그러나 또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로 또 같이. 따로 국밥이라고 할지 근데 깜짝 놀랐어. 따로 또 같이. 한국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연합이 여러분들 떴습니다. 네. 뭐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대선 후보 3분을 다 초청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랑 이제 단일화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뭐 두 분 다 모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쁜데. 네. 그다음에 말도 잘해. 잘 포장을 해서. 한 명 왔는데 둘이 온 거 똑같아. 그럼. 참고로 이가 왔어. 그럼. 그리고 우리 박 후보님. 박 후보님은? 이름 까먹었어. 박근혜 후보님. 네. 박근혜 후보님이 이름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건강에. 그런가요? 건강해. 그분도 인혁당 민혁당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닮았어. 박근혜 후보님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네. SNS 본부장이 대신 오기로 했는데 막판에 네. 입장이 좀 달라졌대요. 왜요? 네? 왜? 몰라. 탁현민이랑 김용민이 온다는 정보를. 싫었구나. 그래가지고 걔들 좀 이렇게 뒤로 좀 빼돌렸는데도. 근데 너무 앞에서 고기를 먹고 있더라. 너무 많이 먹더라 진짜 김용민. 네. 김용민은 그렇게 먹어야지. 요걸 먹어야지. 김용민은 먹어야 산다. 네, 먹어야 산다. 성봉주는 달려야 산다. 그럼. 그래야지 김호준은 뭐야, 그럼? 김호준은? 길어야 산다. 털. 자, 이런 거는 네네. 우리 낙검수 가서 보라고 들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빵 좀 아니 잠깐. 저 여기 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던데 저거 뭐예요? 저거 뒤에. 이거 인형이네. 인형. 저거. 여기 여러분 인형. 우리 여기 방청객 오신 분이 머리 크기를 강조하셨어요. 제가 제일 뒤에 있는데도 똑같아 보이는 거는 이 원근법이 여기를 무시가 됐네. 누가 만든 거예요? 이야. 우리 시청자신데 네. 윤수미 씨가 네. 특별히 만들어 주셨어요. 실현 후에 시간이 좀 남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귀엽다. 이상호 기자가 지금 한 말입니까? 그분이 정말 한 말입니까? 뭘요? 실현 후에 시간이 남는다. 그건 제가 만든 건데. 소송하려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호가 한 말 중에 점점 거룩해지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다이어리 보면 아무 얘기도 아닌데? 맨날 하는데 그럼. 일기장 사면 맨 끝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이 할 일 그 밑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이어리 워드라고 하는데 다이어리 워드의 월막. 다이어리 지금 잠이 안 깨가지고 사실은 잠을 조금 전에 깼어요. 진짜로? 진짜 깨는 얘기다. 깨요. 다이어리 워드 밑에 나오는 거 뭐 소녀 보이스비 앰비셔스 그 다음 주로 나오는 원래 보이스비 MBC 아니에요? 그래요? 요새는 MBC 안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럴 때는 이런 거 해줘요. 여하튼 지금 조금 전 오늘 방청객이 오셨지 않습니까? 방청객이 네. 저희가 방청객 원래 안 받아요. 근데 네. 잡상인지 알고 우연히 문을 열었는데 지금 막무가내로 앉아 계신데 네. 여하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용했어. 내가 약 먹으러 갔다가 1층에서 만났어. 약 먹다가? 네, 약 먹다가 1층. 저희가 지금 진도가 오늘 나갈 게 많아요. 네, 빨리 하죠. 뭐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다 그래도.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네네. 오바마가 대통령 됐다는 얘기. 됐대요? 나 밤아빠가 될 줄 알았어. 아니 왠지. 진짜 요거 서혜성 교수님이 네. 2시간 20분 동안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이익이 집행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강좌를 2시간 반 동안 할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서 제 2기 이제 제 값을 좀 후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렇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제 2기 때는 좀 상 값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걸맞는 한반도에도 평화 대통령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진중권 말 좀 하게 해줘. 진중권 변희재 그러니까. 사망리 토론 좀 그 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트위터에 막 그런 글이 올라. 말 좀 하게 해줘. 사망리 참나. 잠깐 사망리 지금 나 나갈래. 대박이야. 아니 우리 은규 삐지잖아요. 안 돼요. 안 해도 돼. 이거 아니까 토라졌어. 자, 이거 배틀. 중요한 얘기가 오바마 따위가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얘기가 중요하지. 자, 그러니까 반려수에서 한마디. 자, 그래 반류스. 반려수 한마디만 하게. 한마디만. 진짜 안 시킬 거야? 한마디만. 한마디만. 아니 한 마디만 안 오 오늘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날 이렇게 부격하면서 그 시청률 올려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작물 바구니. 지금 우리 작물 바구니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한마디. 오바마 안 할게 딱 두 줄짜리.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됐을 때 한국인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북한에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난 4년 동안 노르셨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 기대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오바마가 어떻게 알아들어? 영어로 다시 버클리대 선생했던 사람이 영어로. 내가? 네. 그런데 이상호 기자 여러분 버클리대 검증 한번 선생했어요. 해보자. 좋다. 버클리대 선생했다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인들 그때 대상으로 내가 한 거 물어봤어. 아니죠? 어떻게 너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 선생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해요. 오바마. Peace. Peace for Korea. 야, 핵심 말이네. 근데 요즘 그 사망류의 토론 배틀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던데 반류수에서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상호 기자 소문에 가면 지상파를 돈 주고 제꼈다고.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뭐 여러 지상파 가지가. 것으로 중계를 하겠다는 걸 이상호 기자가 돈을 섭외해 왔다는 소문이. 진짜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스튜디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스튜디오 사실 돈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네? 돈이요? 국민의 돈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민의 돈으로 다 이거 성금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죠. 평수는 좀 좁지만 쓰레빠 신고 다녀야 되지만. 근데 여하튼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 지지로 뺏었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변희재 등 11명이 지금 붙는 거예요. 10일에 걸쳐서.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반류수가 떨어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 시점. 절대 우리는 NG 안 해. 그래도 그게 아니라 계속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되게 없어 보여. 저렴하다 그래. 어쩌래? 저렴한 방송이야 그래. 자, 그런데 지금 대선 전에 토론이 없어. 안에 토론을. 그러니까 네네. 토론에 굶주린 거야. 국민들이. 맞아요. 그래서 변희재, 진중권이 한번 붙는다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어. 그래서 두 분이 공평한 진행과 제작을 위해서 저한테 왔어요. 네. 네가 좀 하면 나을 것 같다. 중간에 사회자 역할을 아니 사회자는 아니고 제작자. 제작자. 근데 사회자를 구했는데 없어. 사회볼 사람이. 다 바쁘대. 그래서 제가 그냥 사회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사회를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회 잘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근데 너무 썰렁하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막 나가죠. 오는 일요일 11일 저녁 7시 청각에 가능하면 저희가 곰 TV를 통해서 세계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으로. 완전. 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앞에 수식어 가능하면. 가급적. 가급적. 나 몰라도 돼요? 네. 나 너 구경하고 싶어서. 완전 그날 아무나 구경 못 해요.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저희가 잠깐만요. 그걸 제가 왜 그 총 연출과 사회를 맡았냐면 네. 돈이 필요해서. 저희가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녀상을 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네네. 소녀상, 네. 그거를 실제로 동아시아, 네네. 동남아시아에 위안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소녀상을 지어드리는 성스러운 일을 합니다. 네네. 나비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없지 이게 없지. 돈들을 안 내.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익금, 제 출연료, 연출료, 제작 최소한의 비용 빼고 다 나비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네. 저희가 그걸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지상파하고 케이블 TV에서
하길 원했어요. 이 배틀을 가져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들이 저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게 역시 반류수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두 분의 판단하에 바로 이곳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스튜디오에서 할 건데 혹시 나비 프로젝트 기부금을 낸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해주려고. 좋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무슨 상관이야? 그렇군요. 야, 저는 사망유의 토론이 단순히 좀 가십거리나 좀 흥미 위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두고 간다면 너무 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의미 부여를 또 해주니까 좋다. 찝어줘야지. 개그맨 중에 이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00명밖에 안 돼. 그렇게 왜 이렇게 오늘 나도 갈고 왜 갈고 저는 익숙해요. 그 시청률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갈고 있습니다. 아니 2,000명밖에 없다니 개그맨이 전국에 다 해서 2,000명도 안 되는데 한 200명 중에 한 명. 근데 한 2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로서 저는 이게 사회적 발언을 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빨리 하래요. 자, 그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반류수 14회 네. 어떤 내용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발표해 주시죠. 네, 반류스 14회입니다. 저희 개나발을 진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옥구슬의 목소리 윤소라 씨가요. 성우의 날 30년 근속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30년. 30년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쭉 하셨지? 네, 영상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삼성과 유산상속 6차 공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사 고문 피해자 분들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화려한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은교죠. 서혜성의 3분 직살.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진행 너무 깔끔하다. 정말 깔끔해? 그죠, 여러분? 좋아. 자, 그런데 여기 자리가 왜 비어 있어요? 몰라. 좀 썰렁해요. 저기 누구야 근데? 아니, 우리 형이 저기 있네. 저 이상호 기사님 형님 아니에요? 되게 닮으셨는데. 이상하고는 배만 닮았어. 네, 머리 되게 닮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서울시 종로구 1원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한웅구 선생님 박사님이세요. 오, 3대 천재? 그럼. 그 3대 천재는 서혜선. 누구인데요? 네. 그다음 한웅구. 형은 누가 이상호야? 아니 나는 강구가 아니야. 이사 왔어. 이대구나 이제. 자, 네네네. 오늘 왜 오셨어요? 어쩌자고?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네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라고 해서. 네?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오라고 해서. 누가요?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우리 형이잖아. 이번에 뭐 저 책을 내셨다고요? 네, 아,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거요? 요게 이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짜리 저희가 이런 식이에요. 미디어 비평 전문 방송이죠, 여러분. 네. 개념 라디오 반류수 이른바 개나발. 개나발. 좋습니다. 개나발 공동 진행자죠. DJ 성우 윤소라 누님이 30년 근속패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반류수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성우로 한우물을 파신 성우분들께 30년 근속패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소라님, 이교환님, 이명호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정말 이쪽 일이 많아서 30년, 50년 계속 성우로서 오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막 시상식이 끝났는데요. 우리 30년을 정말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 사회를 맡았던 대한민국 성우계의 슈퍼스타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우 안지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선배 윤소라, 내가 본 윤소라. 정말 존경하고요. 이거 대단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름다움은 어디 안 갔어요. 불가사의죠. 네, 자, 그러면 몸매하며. 그 몸매까지는 안 돼. 자, 누나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은 저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그냥 이 일만 하다 보니까 30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개나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그동안 쌓아놨던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상호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우리 개나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얼굴 봤다고 또 실망해서 안 듣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라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 보통 한 가정도 30년 이상 꾸리기 힘든데 일을 3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알아? 안 그려봐놓고. 아 요즘 안 그려봐놓고 어떻게 알아? 요즘 그렇다 그러더라고. 3년이 더 힘들 때요. 3년이 더 힘들어. 힘드셨어요? 3년 때? 힘들죠. 소라언니 너무 짱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보통 힘들었던 사람들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힘들고 까먹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 야, 근데 저희가 여하튼 우리 소라 누나, 네네. 우리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날 아드님도 왔어요. 완전 잘생겼더라. 훈남? 저희가 그분이 가수예요. 가수예요? 싱어송라이터야.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실게요. 이야 너무 좋다. 뵙고 싶네요. 자, 이어서 진행할 소식 어떤 내용이죠? 자 다음 코너입니다. 저희 발뉴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죠. 바로 삼성가 소식인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 6차 공판이 있었다고요? 네, 6차 공판 다녀왔는데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려 했는데 어떤 책이죠? 이것도 여기에도 삼성 얘기가 약간은 나옵니다. 약간요? 약간은 나오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박근혜 후보가 뭐 부정축제자였다고 했는데 그때 부정축제자도 잠시 잡혀간 적이 있긴 있어요. 삼성도?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지태 사장님이 잡혀갔었을 때 그때 감방 동기가 바로 이병철. 감방 동기가요? 그렇죠. 빵동기. 거기 나오나요, 책에? 책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병철이 다 얘기해서 우리 공장 질 테니까 저 풀어줘라. 그래서 다 풀려납니다. 다 풀려나서 이제 이병철은 그 유명한 한국 비디오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뭐 사건을 좀 쳤죠. 설탕인가? 에이, 사카린 정도가 아니죠. 밀수를 했는데 뭘 했을지 이거 맞추는 분한테 시컨 건 드릴까요? 밀수를 했는데? 한국에서 못 만드는 걸 밀수했는데. 밀수했는데 근데 정말 밀수품 하면은 얘기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밀수품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거예요? 롤렉스 시계라든가 오메가 그렇죠. 시계 뭐 금괴, 다이아 반지, 뭐 그렇게 또 마약, 뭐 이제 이렇게 비는 작고 돈은 많이 나가는 비싼 거. 그걸 밀수. 박선아 씨, 저기 마이크를 살짝 내리라고 지금 계속. 이 정도 내리면 안 돼? 더 내려야 돼? 눈에는. 이 정도. 오케이. 부피가 작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를 하나 밀수한 게 있어요. 뭐지?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다고? 이 기자 집에도 없어요. 누구나 있어, 한국에. 이 스튜디오에도 있어. 이 스튜디오에 있는 거면은 장판? 그거 전기장판? 색깔은 하얘요. 하얀 거? 육지? 전구? 종이? 맞아. 약간 그런데 팬티 제품은 괜찮지만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약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양말? 뭐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실에? 뭘까요? 양변기. 양변기? 네, 양변기도 밀수했습니다. 왜 밀수했대? 팔려고? 그때는 그게 사치품이에요. 그때 한국은 아직 그 양변기를 만들지 못했어. 그런데 그 밀수가 이게 지금 그 갔다 오신 거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뭐냐면은 그 밀수를 한 게 공모한 게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이병철 회장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제일 많은 박모 씨가 했어. 박모 씨가. 나 선거법 걸릴까봐 지금 그 이름은 얘기는 못 하겠어. 저희는 그 팟캐스트는 잘 안 봐요, 선관위. 그 무슨 후보에 그분의 따님이 선거에 나오셨다네. 그래서 하여튼 한나라의 대통령과 한나라의 최고 재벌이 공모해서 밀수를 한 거예요. 메와트를 밀수했어. 아니 메와트가 아니라 대중용이야, 대중용. 메와트는 왕만 쓰는 건데 청와대에 쓸 게 아니고 팔아먹을 거. 팔아먹을 걸 밀수했어.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걸리는 바람에 이병철 회장의 큰아드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간 거야. 그분이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왔더니 이제 이병철 회장은 저놈이 맹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건이 터졌다고 커트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대신 세 번째 아드님이 쭉 올라왔죠. 자, 바로 이런 스토리가 있군요. 그게 요 사건의 그 시선 사건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맹희 씨와 이건희 씨 사이에 삼성과 재산 다툼 제6차 변론 기일.
어디서만 볼 수 있나요? 저희 발뉴스에서만 볼 수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입동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봄에 시작한 재판이 벌써 내일 모레 이제 겨울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6차 기일인데요. 지난번 5차 기일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특검의 수사 자료가 바야흐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이학수 당시 그 실장 재미있는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주식의 실소유자가 바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이건희 씨 개인의 재산이었다라고 했던 진술이 소개가 됐는데 그 진술 때문에 뭐 뒤집혔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진술이 뭐 사실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희 씨 측에서 뒤집는 바람에 여하튼 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실명 전환된 주식, 차명으로 있다가 실명 전환된 주식이 동일한 주식이다. 그래서 그거 우리 상속받은 거니까 나눠달라라고 하는 이명희 씨 측 주장과 이건희 씨 측은 유무상 증자라든가 주식 매매 등으로 인해서 그 주식이 이 주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오늘 재판 방청에는 우리 김상문 교수님 말고 또 반가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재판 끝나고 나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시간 5분 만에 저희 재판이 끝났어요. 네, 6번째 재판 기일이었는데 어려웠어요. 증권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주식이 계속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했는데 최초 상속 시점에 그 재산이 맞냐? 그래서 그걸로 상속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 이명희 씨 측은 깡통 안에 들어있는 거다. 결국은 차명 재산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됐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런 게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처음이죠. 이번 재판 들어서 이건희 측에다 얼마를 달라고 할지 그거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 측에서 에다가는 1조 5천억, 그 다음에 에버랜드에다가는 1조 4천억, 토탈 2조 9천억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로 모이는 쟁점이 뭐냐면 동일한 재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87년에 상속받은 그 차명 예금 뭐 주식이 오늘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바로 그거냐? 그거고 피고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87년에 제일 처음 상속받은 건 물론 있기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건희 개인의 재산도 보태졌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재산이 그때 재산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익 배당 청구 또는 이익 배당 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분할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저런 거 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피고 측의 얘기고요. 원고 측에서는 계속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깡통 속에서 돌고 돈 거니까 그 똑같은 재산 아니냐.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중요하게 나온 얘기는 아까 증권예탁원입니까? 네, 증권예탁원. 예탁원입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증권예탁원이라고 하는 건 한국의 어떤 그 주식 거래 관련된 자료가 있고 주주 명부가 다 있죠. 재판부에서 그걸 일부 이렇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87년 이병철 사망 당시에 차명 주주들 이 누구누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서 흘러온 거냐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확인을 좀 해보겠다. 당시에 비해서 주식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87년 당시에는 삼성생명이죠. 16만 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00만 주가 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결국은 기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주식과 동일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왔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건희 씨 측에다가 1조
4조. 그러니까 1조 4천억.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에버랜드에다가는 같은 논리로 1조 4천. 그래서 2조 9천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희에다가 이건희 씨한테는 1조 5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1조 5천. 예. 에버랜드 1조 4천. 예, 가량입니다. 합쳐서 예. 2조 9천. 예. 그것도 아직 특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가 또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거 상속재산이니까 이거 우리 달라. 우리도 저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물을 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은 예. 일단 그 자료가 더 추가로 도착을 해서 예. 주주 명부를 예. 대조하는 예.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또 어려움도 있어요. 87년 당시에 차명 주주였던 분이 지금까지 차명 주주이지 않을 거란 거의 말이에요.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80조니까 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통 차명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삼성의 고위 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원고 쪽에서는 하지만 그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믿을 만한 소수의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그 사람이 퇴직하면 다른 사람한테로 옮기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이게 처음에 삼성 특검 때문에 시작된 재판이잖아요. 그 당시 4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차명 주식과 예금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뭐냐, 어디서 난 거냐,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이건 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특검 재판 때문에 꼬투리가 잡힌 거지. 그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피고가 오늘은 계속 방어를 하는 게 뭔 거 아니 그 재판을 이 재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똑같은 거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가지고서는 우리를 방어해야만 했기 때문에 둘러댄 거다 말하자면. 이거 상속 재산이라고 비자금이 아니다. 불법 자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이라고 말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 재판에서 증거로 자꾸만 너희들이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건 다른 사안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예. 피고 측, 이건희 씨 측은 특검은 비자금 사용 여부, 그다음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전략을 쌓고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형사법정이었다는 거예요. 형사법정의 피고로 그렇게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한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민사사건 법정인데 왜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증거로 삼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입은 비뚤어져서 말은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여러분 삼성이 큰 게 별로 몇 년 되지 않아요. 이병철 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87년까지 삼성의 총 매출액이 1조가 안 됩니다. 그럼 4조 5천억을 상속받았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지금 재미있는 게 이제 특검 당시 방어 논리는 이게 상속받은 거다. 이거 비자금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건 사실상 이건희 씨가 자기 개인 돈을 섞어서 키운 또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기 개인 재산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원고 측 주장대로 이명희 씨 주장대로 왜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느냐. 맞습니다. 자기 돈이면 떳떳한 돈이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을 누가 말릴 거며 누가 그걸 비난하겠냐라는 얘기죠. 아무 자기 돈이라면 진정한 자기 돈이라면 만약에 그건 자기 돈임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축적된 자기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이제 재판 오늘 향후 일정이 나왔어요. 그죠? 11월 28일 날 제 7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2월 18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고하는 건 아니고 12월 18일 대선 바로 직전 변론이 이제 끝납니다.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그 대선 마지막 그 직전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맞습니다. 같고요.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저보다는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이 한 분 같이 오셨는데 녹색 평론을 발행하고 계시죠. 우리 김종철 선생님 오셨는데 내용은 뻔한 것이면서도 이 법적인 이 용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김상무 선생과의 그 우정과 이상호 기자의 그 치열한 그 활동을 마음으로도 좀 돕고 싶은 거 표시를 내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철 선생님 감사드리고 여기 좀 계셔주세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바람 좀 차네요.
원고 이맹희씨 측이 승리한다면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소송인데 이 소송의 결심은 12월 18일 날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국민들의 결심입니다. 과연 이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 대권 후보들 아직 눈치 보기 급급하면서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18일 이 재판은 결심하지만 여러분들 12월 19일 날 진정된 여러분들의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뉴스가 6번째 보내드리는 삼성과 이전 투구 재판 주계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선생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재판 7차 기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김종철 선생님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착한 사람은 다 삼성 소송에 끌어들인 김상봉 교수님 끌어들여서 그렇게 만들으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왔다 갔다 하게. 녹색표면 잘 발행하고 계시는 김장봉 말도 안 나오려고 김종철 선생님까지 이렇게 하고 내 친한 우리 형 한홍구까지 삼성 얘기하게 하고 나 그렇게 얘기하게 하고 왜 자꾸 이상호 만나면 다 우리가 삼성 저기가 되는 거야. 나만 삼성 해야 돼 그러면? 저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상봉 교수님은 안식년 맞으면 보통 해외 골프 치러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김상봉 교수님 공부하려고 제주도에서도 제일 서귀포 네. 바닷가에다가 집을 얻어 사시는데 우리 재판 때문에 매달 한 번씩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 다 나와서 재판하고 밥 먹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특히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네네네.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28일이랑 12월 18일. 날짜가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대선 전날이에요. 네. 왜 대선 전까지? 그 선거를 보면 대선 결과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선고는 안 하고 결론 기일만 결심. 끝내는데 여하튼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미뤄두는 거야. 정치적이야. 네. 근데 거의 다 지금 끝나가는데요. 분위기가 약간 삼성적으로 기울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회가 네. 아무래도 견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일반 미디어에서 정상적으로 KBS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과 유산 상속 문제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테인데 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한홍구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밀수 사건이 결국 이제 이 병철 씨가 일선을 후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 이 맹희 씨가 바로 이때 이 사업을 승계하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상속 문제 이것이 같이 불거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삼성 총 매출액은 1조인데 유산은 한 4조 5천억 이렇게 물려받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받지? 그러니까 먹은 것은 음식으로 치면 한 컵의 물을 먹었는데 네. 오줌은 5컵이 나왔다. 어디서? 모르시죠? 비유 좋다. 네, 저도 해야겠다. 오줌으로 표현하니까 다행이야. 난 또 다른 걸 표현하지. 자, 다음 순서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또 이번에는 화려한 인터뷰 시간이죠. 이번에 또 화려한 인터뷰에서 화려한 분들을 화려하게 모셨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우리 발뉴스는 이미 국민 팟캐스트가 됐지만 네. 사실은 MBC, KBS, SBS가 모셔야 되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현직 구청장을 과거에 고문 기술자였다는 사실을 밝히신 분이야. 너무 옳은 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20여 년 동안 하느라고 개인이 많이 희생하신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모셔. 아무도요? 아무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황당하게 국민 성금으로 지은 이한열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독재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독재 치하에서 있었던 반인간적인 고문에 대한 실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의 주체가 여전히 권자에 살아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숨죽이면서 이 사회의 그늘 속에서 과거의 고통을 잊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고문을 증언하기 위해서 입국하신 김병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어제 진정서를 제출하셨죠. 서울고등법원에. 그리고 그 당시에 고문 피해를 당하시고 이제껏 고문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내오셨죠. 몇 년 만에 서울로 들어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도망간 지 15년 만에 2000년도에 15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동안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 지명수배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행정 제재자로 묶여가지고 여권 발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뭘 잘못하셨길래 지명수배가 되셨어요? 그 법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보안사라는 책, 이 책을 쓰시게 된 경위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경위는 제가 83년도에 보안사 잡혀 들어가면서 간첩으로 그야말로 조작되어서 고문도 당하고 해서 그걸 끝나지 않고 강제로 2년간 보안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자식은 인질이고요. 통역으로 동원되면서 직접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현실을 고발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탈출한 후에 그 탈출한 그날 저녁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해서 87년에 일본 현지에서 한국 공작 정치의 단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고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8년 한국에서 보안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고발하고 있는 바로 추재엽이라고 하는 고문 기술자, 이후에 양천구청장을 3번 내리지낸 분인데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81페이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베큐를 한다고 말한다. 수영동의 1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 바베큐가 시작될 예정이다. 철제 책상 둘과 강목, 포승, 고춧가루를 탄 물이 들어있는 용량이 10리터나 되는 큰 주전자 등등이 분실 관리병들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김병진 씨는 어디 있어? 바로 통역을 맡았던 부르는 김상린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린다.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돼. 피의자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통역관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어쩔 수 없이 잔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재길 씨, 고문 피해자죠. 네, 그렇죠. 유재길 씨는 무릎을 꿇어앉은 모습으로 두 손발이 포승으로 꽁꽁 묶였다. 팔과 무릎 사이에 얼마 안 되는 틈새에 쉽게 부러지지 않을 강목이 끼워지고 그 나무의 양끝을 들어 올려서 두 철제 책상에 올려놓았다. 완전 바베큐 형상 그대로입니다. 유재길 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처진 모습으로 공중에 매달렸다. 얼굴은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 추재엽, 고문기술자 추재엽이 젖은 손수건으로 코에서 눈까지 이렇게 덮었다. 공기를 마실 구멍이란 입 밖에 남지 않았다. 추재엽이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고춧가루 국물.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 물이 부어졌다.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다.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추재엽 씨, 어떻게 고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추재엽 씨 말고도 다른 고문 수사관들, 그 사람들 고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 시효 완성이 돼가지고 단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재엽 씨가 구청장 직책에 명령하다 보니까 다른 재판에서 추재엽 씨를 옛날 고문수사관이라고 말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판에서 추재엽 씨가 나와서 직접 자신이 고문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았고 그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병진은 검거 간첩이며 보안사라는 책은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 이런 증언을 했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추재엽 씨가 구청장으로 다시 세 번째로 입후보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서 고발하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추재엽 같은 사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그냥 하수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50 시절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사 출신의 인사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안사를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서 집권했던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 여전히 황제 경호를 받고 국민의 수십억 되는 피땀 흘린 세금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후보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추재엽 씨의 구청장 당선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지지 유세를 했단 말이죠.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미 추재엽 씨는 이 시점에 박근혜 후보가 지지 연설을 하던 유세를 하던 바로 이 시점에 보안사에서 고문 기술자였다라고 하는 양심 선언이 나오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지 유세를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실망스러우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새로운 고문 피해자를 모셨어요. 나종인 선생님은 일은 올해 4시세요. 네, 74세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시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지금 김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사실 나오면서도 모든 걸 다 체념을 했다 그럴까. 고문 받으시고 무려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반공법 위반으로 15년형을 받고 전두환 정권 85년에 들어가셨다가 97년 네. YS 때인가요? 12년 몇 개월 될 거예요. 내가 나온 거가. 이제 정확한 그런 건 저는 체념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도 한 7, 8년은 사실 사회하고 거의 접촉을 끊고 저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저희가 87년 민주화 운동, 네. 시민혁명 이후에 4개 정권을 지나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보안사의 경우는 보안사는 위세나 이런 게 사실 그대로 다 있는 것이 또 보안사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내 개인이 상대할 수 있겠냐 말이지 스스로. 그래서 실은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문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제가 회고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내 경우는 24시간 빨가벗어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거기서 짐승 많지도 못한 취급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 수사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돼요. 거기서 그런 혹독한 그런 바베큐 고문 당한다. 또 전기 고문 당하면 그냥 정말 막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실 고문이라고 하고 이제 전용 고문하기 위한 그 승강기식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놔두고 보탄을 눌러가지고 오르내리게 하면서 물속에다 처박는 그런 고문이라든가 단체 고문이 있어요. 어디 같이 그냥 때로 밖에다 내놓고 밖에다 기둥에다 묶어놓고 같이 이제 막 집단 부타도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제 의식을 해석시키는 나누는 거죠. 의식 같이 죄의식을 그런 고문을 그렇게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심장이 파열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추재엽이 가족들한테 전화가 왔다면서요? 내 집사람도 그 보안사에
끌려와가지고 같이 조사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때 봤는데 취재비를 거기서 봐가지고 아는 체를 하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지 서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집에 가끔 전화를 했다고는 그래요. 가족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이제 내가 코멘트를 안 하는 그저 그랬냐는 식으로 하고 말고 하고 지내왔죠.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요. 알기는 구청장도 하고 한다는 건 알았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김 선생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고 그런 그 진술도 다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지금 두려우세요 아직도? 뭐 두려움은 나는 없어요.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역경에서도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왔고 여하튼 풀 수 있는 데까지 노력. 지금도 나처럼 나 같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지금 못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나도 모르진 않았지. 그러나 나는 그거에 다 쓸데없는 노력이 된다 말이야.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감히.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좋은 예가 예를 들면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 국가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2번이나 조사가 됐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갔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 보안사 일 아닙니까? 그렇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은 김 선생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는 있습니다. 김변희 선생님, 네. 이분은 누구세요? 저 김기식 씨라고요. 김기식 씨입니다. 고문도 직접 당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제기를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받으셨는데 맞습니까? 예, 추재엽 씨가 재판에서 최고신문에서 이 모든 것이 김기식이 꾸몄다고 그렇게 표현하대. 그러신 분이고 대단히 중요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네요. 네. 먼저 개인사 쪽으로 경찰 고문당하셨다는데. 예. 뭐 저희가 87년도에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비일비재했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폭력, 심지어 성폭력까지도 예. 만연했던 시대니까. 예.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던가요, 그게?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1월 13일 날 치안본부 대공분실 남영동에서 있었는데 제가 2월 중순에 구속이 돼서 고문을 받는데 거기 수사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남영동이다. 그때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은 일부가 구속되고 그게 이제 은폐되고 이러다가 5월 달에 다시 추가로 구속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8월 달에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 공판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공판에 나오는 그 구속된 경관 중에 저를 고문했던 경관이 있더라고요. 일부 구속이 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시경 대공무실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계속 또 그 와중에 고문하고. 자, 그런 가운데 새롭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그럼? 제가 2010년 그 8월 달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양천구에 뭐 여러 가지 소문들, 이 고문에 대한 소문과 또 소송이 막 이렇게 난무해서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가 막 차질을 빚고 있는 걸 보고 추재엽 씨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6.2 지방선거로 된 그 구청장이 있었던 이재학 구청장이 계셨는데 그 추재엽 씨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전에 그 보궐선거로 한번 다시 재진출한 경험이 있었던 추재엽 씨가 다시 여러 건으로 자꾸 고소 고발을 이렇게 하고 다른 걸로 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을 했는데 그게 다 무혐의가 되니까 이 고문 관련해서 나를 고문 기술자 고문했다는 사람으로 나를 매도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보안사 이 책자를 보게 돼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추재엽 씨 고문에 가담하게 맞구나. 그리고 그 고문이 그만큼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걸 제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추재엽 씨 고문이 가담하게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2006년 9월 19일자 인터뷰에서 고문에 가담한 걸 참여한다. 또 고문이 불가피한 시대였다. 또 뭐 팀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 뭐 이런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부인했습니다. 그 오보다. 전부 잘못된 거다. 그 공직에 있는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을 자기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을 또 당선 무효를 시키고 뭐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문 안 했다고 남을 고소할 용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김병진 선생님이 문제를 고소라는 형식으로 제기하셨나요? 아니면 진술하셨나요? 제가 이제 김병진 선생님한테 갔죠. 일본 그 오사카 사카이시에 가서 김병진 선생님 이렇게 그 부부 두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내용도 듣고 또 법정에서 자기가 12월 27일 날 법정에 나와서 나는 고문한 적 없다. 거기 간 적도 없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면 죄를 받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기 하죠. 예. 덧에 걸린 거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병진 씨가 진술을 하도록 동의를 하셨나요? 진술서를 받아와서 이제 법정에 냈습니다. 그 법정에서 고문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뭐 부존재의 증명이 없다. 그래서 1심에서 그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2심에 가서는 추재엽 씨가 법정에서 계속 부인했던 그걸 증거로 채택하고 또 이름이 하나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도 중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당선 무효가 됐죠. 이재학구청이 당선 무효가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재선거를 하게 됐죠.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고문했던 사람인데 그게 확인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김병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그건 위증이다라고 모해 위증으로 고소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작년 10월 26일이죠. 그때 이제 추재엽 씨가 다시 이제 세 번째로 구청장에 당선이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이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정말 정망적이셨을 것 같아요. 창피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되고 과거는 깨끗이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빙산일각입니다. 추재엽 하나는. 정말이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정말 아직도 전근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보안사라고 하는 이 두터운 책, 현실을 고발한 책 단 한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281페이지에 10줄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재엽 씨 무고 혐의, 위증 혐의죠. 법정에서 거짓말한 위증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인데 아직 고문 혐의를 인정받아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문제인데요. 우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서는 시효를 인정하지 말라. 맞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시효가 없습니다. 항상 아픔을 안고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김병진 씨, 나종인 씨 도와서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김기식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 사회에 특히 정치 분야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지금 그만큼 엉망이라는 거고요. 이미 추재엽 씨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것은 파다하게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천이 되었고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이 또 박근혜 후보 이런 분들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재엽 씨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주변에는 보석으로 풀려날 거다. 2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로 방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기술자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쯤 됐으면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정말 뒤끝없이 용서해주고 그야말로 대통합이나 이런 게 가능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우리 김기식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밝혀지는 고문의 진실이 MBC나 KBS나 SBS와 같은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 바로 이 손바닥만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녹취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시대의 고문을 그리고 고문 기술자들을 퇴치할 수 있을까 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고문 자체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15년 만에 현해탄을 넘어오신 고문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 용기 있는 제보자 김병진 씨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현안이 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전 기본이 돼야 될 것은 바로 인권이고 생명권입니다. 바로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사람들, 고문 기술자들이 재판장의 앞으로 낸 탄원서입니다. 자신들은 고문한 바가 없고 바로 이 김병진 씨, 자신의 0달만을 쫓아왔다고 김병진 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이 바로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인간화, 생명화를 위한 소중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게 시간 내주신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정말 좀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추지혁 구청장, 아니 과거에 고민했던 사실이 너무 명백한데도 그 사실을 고소했다고요? 그 얘기를 했다고? 네,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고문에 가담했던 수사관들이 네. 자신들은 고문 안 했다고 탄원서 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추재엽 씨 같은 경우에 고문했지만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뭐 BBK 이명 누구더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듯이 자꾸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안 했다, 거짓말이래, 다 왜곡이라고 다 나중에 주장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불길하게 떨어지니까. 이거 뭐 불길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이게 추재엽 씨 사건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장관이 지금 구속된 게 고문한 사실로 구속된 게 아니거든요. 네. 고문한 사실을 고문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아니 선거기간 동안은 안 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안 했다고. 법정에서 안 했다고 말한 걸로 선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이상호 기자가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엑스파일을 폭로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폭로한 일 때문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전과자예요. 네, 잠깐만요.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네네.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들 2,059명인가 하는 사람의 명단을 그리스 기자가 폭로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다시 거기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리스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한겨레 신문의 그 최성진 기자가 지난번에 우리 원래 하는 것은 이 책을 쓰신 내용인데 그 정수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인가요? 네. 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을 취재했다고 해서 어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혐의로. 예, 도청인가는 모르죠. 그건 이제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전화기를 안 꺼나가지고 그걸 듣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사태의 본질을 놔두고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추재엽 씨 일 같은 경우가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그 대목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반인권적 범죄니까. 예, 맞아요. 반인권적 범죄에 네. 관한 이른바 그 뉴른버그 전범재판에서 나온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인륜에 반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여기에 전형적으로 걸려있는데 그 일만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 이 양반이시죠. 네? 진짜? 뭐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참 착잡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문을 한 사람이 마치 추재엽 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놈만 숨어 있다가 찾아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재엽 사건은 마침 그 사람이 우연히 수많은 고문 기술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우연히 선거에 나왔고 그거를 누군가가 또 알아보고서 저게 고문했던 놈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살짝 피해가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나 안 했다고 무고죄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재판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거 같이 후보로 나왔던 분은 당선됐다가
무고죄가 유죄받아서 구청장에서 잘렸어. 어머나. 잘리고 그래서 취재비가 나가서 자기가 당선이 된 거예요. 헐. 멘붕. 효과음 좀 남기셔야지. 효과음 헐.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그 위증죄가 걸리고 뭐 하면서. 형도 헐 그런 말 써? 형도 그런 말 써? 진짜 몰랐어? 경악스럽다. 나는 태어나서 수염 기는 분이 헐 하는 거 처음 봤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헐도사. 언니 근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디 바늘 올리고. 너무 귀여워. 사실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얘기 잘하면 특혜를 줄게. 미인차별. 잘해야지. 미인차별.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취재업은 보다 훨씬 더 고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백 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고문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문을 시키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법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종북 척결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뭐라 그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중요한 손님이 오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오늘 우리 정수정학회 원래 가지고 계셨던 5.16 정학회 전신 노일 정학회를 운영하셨던 오늘 박토라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계속 오고 계신다는 얘기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빨리 만나고 싶네요. 언론이 바로 서야 사실 저런 일이 없습니다. 네. 언론의 침묵이 더구나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시각입니다. 네. 정말 아쉬운 대로 발뉴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너무 뜸했었죠.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뭔데? 저의 얼굴 시간? 아니 저의 은교 서혜선 교수님의 3분 직설. 3분 직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래도 강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3분 직설입니다. 어제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역사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제 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의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후보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로 내각에 해당하는 캐비넷을 오픈하는 일입니다. 이는 인맥을 공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은 명백하게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의제입니다. 바로 분단을 극복하고 메카시즘이 더 이상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한국인의 기본권은 아주 많이 뒤로 후퇴하였습니다. 이걸 원상태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투표권을 참정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더욱 확장하는 일이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생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라고 한 이른바 대자연에 대한 파괴, 모욕, 그 행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의제가 있는데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은 이 4가지 혹은 5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이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일 후보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재벌개혁을 같이 동행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을 빼놓고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몇 해 전에 베이징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사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권력은 정치에서 재벌에게로 넘어갔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정치를 인류로 되돌려놓는 일입니다. 정치를 인류로 되돌리는 일은 곧 경제보다 더 위에 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거나 경제 재벌들에게 박정희처럼 무슨 자산을 뺏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투표에 의해서 그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재벌은 그러나 투표에 의해서 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재산이 지나치게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정치와 국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IMF 이후에 재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상 재벌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속빈 강정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소속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못나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과단성 있는 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가치교체입니다. 단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교체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탐욕의 시대에서 상식의 시대로, 탐욕의 시대에서 정의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후보의 단일화의 내용에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판기에 자판기.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네.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연사다 그래가지고 네. 말을 어떻게 하고 말의 감동이 뭐고 어떻게 듣는 거고 하는 건지를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학부모님들이 이 개나발이 아니지. 이 발뉴스에서 이 서희선 교수님의 3분 직설 이 코너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꼭 좀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비디오 팔자. 비디오는 안 돼. 서해성을 팔자. 한홍구는 비디오가 되는데. 비디오 팔면. 자, 이렇게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도 발뉴스 TV 14회 예정된 순서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개나발이 좀 뜸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연합 출범식 때문에 못했고 사막 유닛도 준비차 못하고 있는데 절대 없어진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땅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미디어 비평 전문 팟캐스트죠. 개나발 절대 그만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어 비평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나발 다시 시작하실 때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언론 자체로 스스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언론이 스스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김재철의 MBC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정수장학회 문제, 5.16 박정희 정권의 언론 장악에서부터 지금 MB의 언론 장악이 이어져서 내려온 건데,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 제일 먼저 장악한 게 바로 이 5.16 장학회 만들어서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MBC, 한국문화방송 그 뺏은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의 언론 장악 진행형이고,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은 공중파에 안 나오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다 먹고 살게 됐는데. 먹고 저 못 먹고. 출연료 없어. 못 먹고. 이걸로. 굶고 살아. 그럼 나도 없는 거요? 없어요. 저희 책광고 하잖아요, 저희가. 장물바구니. 자,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외로 정수장학회와 작물바구니 그리고 김기태 선생님 유족들을 모시고 호외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돼서는 무슨 책 추천을 안 했는데 드디어 책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작물바구니. 근데 뒤에 글에 여기 한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김지태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쓰신 김용철 다섯 번째 아드님이시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5.16 쿠데타 이후 잃어버린 50년을 이 책 한 권으로 아버님께 돌려드릴 수야 없지만 기록조차 망실될 뻔했던 원통함만은 이제 씻게 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는 우리 식구에게는 살아있는 제문과도 같다. 이 글자들이 일어나 다시 4.19 혁명을 생중계하던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가 되길 바랍니다.
바란다. 불장학회 또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노무현 같은 장한 학생들의 미래를 뒷받침해 줄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한다.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실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발뉴스 호회 정수장학회 작물바구니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모실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저희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나비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나비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진중권 변희재의 사망 유희 저희 발뉴스가 곰TV와 함께하는데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라고요? 네, 이번 주 17일. 네, 17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17일이야? 11일인데. 아유, 죄송해요. 내가 지금 날짜가 한지도 몰라. 11일. 빼빼로데이네. 네. 그러네. 11월 11일? 나 빼빼로 사들고 갈게요. 네.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아니야. 자, 빼빼로데이 11월 11일 7시에 네. 곰TV와 발뉴스가 함께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